나는 30년을 이 집안의 며느리로 살아왔습니다. 아침마다 가장 먼저 일어나 마루를 닦고 제사 날짜를 빠짐없이 챙기고 시아버지의 병원 진료 일정을 달력에 적어두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단한 종갓집 며느리였지만 속은 늘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여자의 자리는 언제나 조심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 집에는 오래전부터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이름 대신 도와주는 사람이라 불렀고 나는 그 표현에 아무런 의문도 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늘 말수가 적었고 허리를 굽힌 채 부엌과 뒤뜰을 오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뒤에는 언제나 아이 하나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 아이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가장 끝자리에 앉았고 웃음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지만 애써 외면했습니다. 이 집안의 질서를 건드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보지 않으려 애쓰는 것만으로도 나는 이 집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아주 사소한 사건에서였습니다. 어느 날 시아버지의 약봉지를 정리하다가 낯선 메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병원 날짜도 복용 시간도 아닌 아이의 이름이 적힌 종이였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연민일 수도 있고 노인의 착각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시아버지의 시선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가 방에 들어오면 시아버지는 말을 멈추고 조용히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애정과도 같았고 미안함과도 같았습니다. 불안은 점점 자라났습니다. 왜 하필 그 아이의 이름이었는지, 왜 그 메모를 약봉지 사이에 숨겨두었는지, 왜 나는 그동안 아무것도 보지 않으려 했는지, 그 질문들이 밤마다 나를 잠 못 이루게 만들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모든 것이 이 집안의 뿌리를 뒤흔들 이야기로 번질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저 며느리였고 이 집의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미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고 나는 그것을 외면할 수 없는 순간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의심은 어느 날 갑자기 확신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어긋남으로 시작됩니다. 말 한마디, 시선 하나, 설명되지 않는 행동 하나가 마음속에 가느다란 금을 냅니다. 그리고 그 금은 조용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퍼져나갑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저녁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식사를 거의 하지 않았고 숟가락을 내려놓은 뒤 그 아이를 불렀습니다. 잠깐 이리 와 앉아보거라. 그 말투는 손주를 부를 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조심스럽고 더 낮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지만 차마 꺼내지 못한 말을 겨우 입 밖으로 내는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부엌 문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어깨에 올라간 시아버지의 손은 이 집안에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그 손에는 애정과 미안함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그 아이를 똑바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눈매, 입술선, 웃을 때 생기는 미세한 주름. 놀랍도록 내 남편의 어릴 적 사진과 닮아 있었습니다. 닮았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같다고 느껴졌습니다. 공포는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만약 이 아이가 정말로 이 집안과 피로 이어진 존재라면 그동안 내가 믿어온 모든 질서는 허상에 불과해집니다. 며느리의 자리, 종갓집의 체면, 30년의 인내가
한순간에 의미를 잃게 됩니다. 나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놓고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기록을 살폈습니다. 시아버지가 병원에 다녔던 날들, 아이의 학교 행사 날짜, 이상하리만큼 겹치는 시간표들이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장면은 비 오는 오후에 찾아왔습니다. 시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고 응급실로 옮겨지는 와중에도 그는 내 손이 아니라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숨가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만 꼭 남겨두거라. 그 말은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부탁이었습니다. 평생 하지 못했던 고백을 마지막 순간에 겨우 붙잡은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불안은 이미 의심이 되었고 의심은 공포가 되었으며 공포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진실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게 됩니다. 이 집안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그 아이가 어쩌면 가장 깊은 뿌리를 가진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 깨달음 앞에서 나는 한동안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나의 자리가 한순간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기로 마음먹은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울음도 분노도 잠시 접어두고 오직 확인해야 할 사실만을 향해 걸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살아남으려면 차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공포에 휩싸인 채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손을 댄 것은 기록이었습니다. 종갓집이라는 이름 아래 이 집은 이상하리만큼 많은 서류를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토지대장, 등기부, 오래된 통장 사본, 그리고 누구도 들여다보지 않던 회색 파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파일 표지에는 날짜만 적혀 있었고 그 날짜는 그 아이가 태어난 해였습니다. 파일 안에는 병원 진료 기록이 있었습니다. 정기 검진이 아닌 특정 검사만 반복된 기록이었습니다. 혈액 검사, 유전자 검사, 그리고 담당 의사의 짧은 소견이 있었습니다. 부계일치 가능성 매우 높음.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손끝이 저려왔습니다. 나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우발적으로 진실을 남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를 식모로 들인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가장 쉽게 속일 수 있는 자리가 가장 낮은 자리라는 걸 시아버지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핏줄을 곁에 두되 아무도 의심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나는 그 아이의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학부모로서가 아니라 행정 서류를 확인하는 보호자 자격으로였습니다. 그곳에는 시아버지의 도장이 찍힌 서류가 있었습니다. 후견 일란에 내 남편의 이름이 아니라 시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아들어가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사가 아니었습니다. 완벽하게 계산된 침묵이었고 치밀하게 설계된 기다림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살아있는 동안 집안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죽음 이유를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며느리였고 이 집안에서 아이를 키워온 사람이었고 모든 희생을 감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진실이 공개되는 방식만큼은 내 손으로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유언장과 공증 기록을 찾아다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은행을 오가며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봉인된 서류 하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례식 날에만 개봉하도록 지정된 마지막 유언장이었습니다. 그 유언장이 열리는 순간 이 집안은 둘로 갈라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고개를 숙이고 있던 그 아이가 서게 될 것이었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고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진실을 직접 마주하는 일뿐이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는 순간이었지만 나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 날 아침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집안이 술렁거릴 법도 한데 그날의 공기는 숨을 죽인 듯 무거웠습니다. 마치 모두가 알고 있으면서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으려는 비밀을 서로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는 검은 양복을 입고 어머니의 뒤에 서 있었습니다. 언제나처럼 고개를 숙인 채였지만 그날만큼은 그 자세가 전혀 비굴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 준비된 자리로 향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유언장 낭독은 장례식이 끝난 뒤 가족만 남은 자리에서 진행됐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꺼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인은 유언장을 2통 남기셨습니다.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갈라졌습니다. 아무도 2통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순간 시아버지가 얼마나 오래 이 날을 준비해 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유언장은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재산의 일부, 제사와 종중에 관한 당부 형식적인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안도와 실망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역시 아무 일도 없구나. 그러나 두 번째 유언장이 봉인을 풀며 등장한 순간 방 안은 숨소리조차 사라졌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은 생전에 밝히지 못한 사실을 이 자리에서 밝힌다. 그 한 문장만으로도 나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음과 직접 듣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었습니다. 본인의 유일한 직계 혈족은 이 자리에 있는 이다. 그 아이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순간 누군가는 웃음을 터뜨렸고 누군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군가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누군가는 의자를 붙잡고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의 역할을 알고 있었다는 듯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고인은 아이의 출생과 관련한 모든 기록을 공증을 통해 보관해 왔으며 유전자 검사 결과 역시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제야 모든 의문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단순히 진실을 숨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집안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악인이 되기를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핏줄을 인정하되 살아있는 동안은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가장 잔인한 방법을 택한 겁니다. 사람들은 그를 원망했지만 나는 그보다 그 아이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식모의 아들로 불리며 존재를 지워야 했던 세월. 부엌 구석에서 자신의 이름이 불릴 날을 기다려야 했던 시간들. 그날 이 집안의 가장 큰 거짓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유언장 낭독이 끝난 뒤에도 아무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침묵은 곧 분노로 바뀌었고 분노는 누군가의 외침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 말은 부정이 아니라 그동안 믿어왔던 세계가 무너질 때 사람이 내뱉는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증명된 사실 앞에서도 사람들은 쉽게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의 자리가 흔들릴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을 숨죽여 살아온 사람의 자세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는 걸 그날 나는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그녀는 변명하지도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 모든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원한 적 없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오래 눌러온 시간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집을 뺏고 싶었던 적도, 누군가를 밀어내고 싶었던 적도 없습니다. 저는 그저 제 이름으로 불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말 앞에서 누구도 쉽게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피로 이어졌다는 사실보다 그 아이가 감당해온 침묵의 무게가 훨씬 더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법적 절차는 차분하게 진행됐습니다. 유언장은 효력을 인정받았고 상속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지만 대부분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지금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오래전 끝났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모든 것이 정리된 뒤 집안은 예전과 같은 모습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종갓집이라는 이름은 남았지만 그 안의 질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 집의 중심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사실이 나를 무너뜨리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 아이가 조심스럽게 내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그 아이를 아이가 아닌 한 사람으로 바라봤습니다. 식모의 아들도 종손도 아닌 자기 삶을 견뎌온 한 인간으로 말입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상속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혈통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어떤 자리에서 보느냐에 따라 진실이 얼마나 쉽게 가려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보이는 자리를 사람의 값으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가장 깊은 진실을 품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나는 이 집에서 배웠습니다. 이제 나는 과거의 자리를 내려놓고 조금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갓집 며느리라는 이름에서 벗어나 그저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그 아이를 조금만 더 사람으로 봤더라면 이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끝났을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도 혹시 마음속에 무심코 지나쳐온 사람이 떠오르신다면 오늘만큼은 그 얼굴을 한 번 더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외면한 시간이 언젠가는 진실로 돌아와 말을 걸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가치는 그가 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 그가 견뎌온 시간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